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고은별,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50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미국으로부터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다만 바이오주, 반도체가 가니까 바이오가 좀 급락을 하네요. 일부 바이오 종목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을 보니까요. 역시나 우리 시장 수급이 참 중요하고요. 외국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가, 오늘은 이번 주에는 알테오젠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총 1위 기업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폭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에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됐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지나갔고 한정된 자금 안에서 여전히 테마성 플레이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마 장세가 짙게 깔린 가운데 오늘도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의 시그널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SKC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400억 원가량을 보조금 지급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상무부로부터 첨단 기반 분야의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사실 SKC의 앱솔릭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최초로 칩스법 보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제 옆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SKC 앱솔릭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그렇다면 SKC는요, 어떻게 자회사를 구성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SKC는 4가지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앰펄슨이 지금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넷슬릭스 같은 경우에는 동박을 제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이 있습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고요.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SKC가 4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C가 지금 70%, 7대3의 비율로 앱솔릭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30%를 갖고 있는 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SKC가 앱솔릭스를 2021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성하기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조지아주의 양산 공장을 준공했고 내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코빙턴 유리기판 1공장인데 이게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SKC가 유리기판의 기술력으로는 세계에서 1등이다라고 꼽힐 만큼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공장의 규모는요, 한 12,000제곱미터 정도고요. 또 앞으로 2공장까지도 건설을 준비 중에 있는데 한 5배에서 6배가량 더 큰 규모로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리기판에 대해서 다양한 별명이 있습니다. 꿈의 기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첨단 패키징의 미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은 다른 기판 소재와 어떤 게 다를까요? 우리가 비교하기 쉽게 3가지가 있는데요. 오가닉 기판, 그리고 실리콘, 그리고 유리기판, 글라스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가닉은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PC와 관련된, PC 본더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많이 쓰는 플라스틱 관련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리콘과 유리와 비교했을 때 표면이 굉장히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전도를 할 때 방해받는 물질이 많겠죠. 하지만 열 팽창 개수나 이런 거에 대해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비슷비슷한 사실이고요. 역류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류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미세하게 회로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느냐,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비교하는 건데요. 그 역률이 유리가 오가닉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다만 실리콘보다는 낮다는 사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실리콘보다 훨씬 더 좋은 건요. 열 전도율입니다. 열을 전도율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실리콘보다는 오가닉과 유리, 글라스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역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밀도의 미세 펜터를 그리는데 굉장히 독보적이고요. 열 전도율이 낮아서 넓은 면적에도 안정적인 수율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유리기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말 큰 이점을 갖고 있는 게요. 패키징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가닉이 100에서 100까지라면 실리콘은 35 정도의 크기고요. 유리기판은 실리콘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가량의 큰 크기로 패키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본더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 장 함께 보시죠.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와 관련된 패키지 기판입니다. 플라스틱 기판인데요.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에 패키지 기판이 있고요. 그 위에 MLCC 그리고 그 위에 칩을 얹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9m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리 기판은 이거의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더 미세한 회로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에 유리 기판이 획기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칩을 2배가량 더 쌓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공간이 상단에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 기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네, 패키지 기판 시장은요,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도체 시장, 당연히 제일 크죠. 근데 연평균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요, 반도체가 5%지만 패키징은 두 자릿대 성장률을 갖고 있고요. 기판 시장 역시나 9%, 반도체보다 성장률이 더 가파른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패키징 기판 개발에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패키징 기판 그 가운데서도 유리 기판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SKC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건요, 인텔이 있겠고요.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여러 가지의 기업군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SKC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렇게 패키징 기판 그리고 유리 기판 사업에서 소부장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TGV라고 해서 유리기판에 구멍을 내는 기술 그리고 이 구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종목군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특히나 아까 전에 저희 SKC가 또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면 자회사로 설명을 드렸던 IS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을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시장의 성장성이 더욱더 가속화될수록 같이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리기판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오가닉이나 저희가 여러 가지 기판들을 해드리면서 기판 관련해서 좀 변화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유리기판이 아닌 다른 기판들을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리스크지만 어쨌든 간 K칩스법에 대한 우려가 있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미국의 보조금을 선제적으로 받았다. 이 부분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유리기판에서는 삼성전기와 그리고 SK가 지금 독보적으로 좀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유리기판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부분 HBM 다음으로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목별 시그널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종목별로 어떤 시그널들 보내주고 있는지 종목 시그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두산그룹주 소식입니다. 두산 밥캠
에스켓의 합병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그룹주 동반 상승세 감지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두산그룹의 사업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증권신고서 수리까지 장장 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죠.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주주총회와 주식 매수 청구권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최대 주주의 의결권 지분이 31%에 그치기 때문에 외국인과 소액 주주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약 65% 비중을 차지하는 소액 주주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APR을 비롯한 코스피 200 편입 예정 종목들이 공개가 됐죠. 이 종목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에 포함된 주요 대표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정기 변경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고요. 4개 종목이 편입됐습니다. 효성중공업, APR, 미원상사, OCI가 편입 종목으로 지정됐고요.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코스피 200을 따르는 패시브 펀드가 많은 만큼 구성 종목이 변경되면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SKC 소식입니다. 앞서도 살펴보셨지만 자회사가 미국의 1억 달러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1억 달러 순의 R&D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뉴스였고요. 유리 기판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죠.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두고 앱솔릭스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으로 공인받은 것이자 차세대 유리 기판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SK 스퀘어의 경우에는 2천억 규모의 주주 환원 발표를 했는데 주가도 역시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매입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전했고요. 오는 25일까지는 3개월 이내로 1,0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추가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자기 자본 비용을 추가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으로부터 분할할 때부터 투자 성과를 주주와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주환원 계획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가에 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은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오늘 4개 종목 시그널 중에 SKC 꼽아주셨네요.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시장에서 SKC의 자회사가 좋은 소식을 들려왔다는 소식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좀 전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미국 상무부는 현재 시간으로 21일이죠. 우리나라 말로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NAPMP, 첨단 기판 분야 R&D 보조금 대상자 중에 앱솔릭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SKC가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업을 위해서 2021년에 설립한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의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보조금을 집행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완료 전에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고군분투 중에 있다는 겁니다. 미 상무장관으로 알려진 지나 러몬도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기 전에 예상 집행 소식이 더욱더 들려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식도 한번 기다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정말 많기는 한데 HB 테크놀로지하고 YMT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피로픽스가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15%대까지 상승했지만 10월 중순부터 이어지던 하락세를 한 번에 만회하지는 못하고 지금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피로픽스는 유리 가공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황이고 반도체 유리기판용 글래스 관통, 전극 장비를 개발하기도 했고 또한 앱솔릭스에 납품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단기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필옵틱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옷장에서 또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오후장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우리 기술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 금요일이라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일단 오늘 나온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초안을 확정했고 이르면 올해 안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발전 전략으로는 SMR 선도국 도약, 원전 수출 산업화 등 5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로드맵이 확정되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든 정치적인 상황이든 경제적인 상황이든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조 원 규모 가스복합 발전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에 한전이 수주한 해외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게 반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원전 관련주들은 동반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기술은 국내 원전, DCS 분야 독점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유형의 원전의 계측 제어 설비를 독점으로 공급 중이기 때문에 원전 산업의 확장에 대한 장기적인 수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수준부터 대략 2,380원 부근까지는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최근 매물대로 보이는 2,600원, 손절가는 2,25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수급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우리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강력하게 매수했을까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8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시간 외에서는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정규장이 열리고 나서 낙관론이 퍼지면서 SK 하이닉스를 향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방산 그리고 조선 관련된 기업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향해서 외국인의 매수세 러브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이달 들어서 8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향해서 다시금 팔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호재가 있었던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특징 종목 한 가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우선 정부가 중장기 그러니까 2050년까지 원전 산업과 관련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연내에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 기업들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개별적인 이슈도 있죠.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발전소 건설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두산 밥캣의 정정신고서가 승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두산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시간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오늘 개장 직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넓혀가면서 22,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22,000원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매도 종목, 코스닥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외국인이 엔터주인 제어협회 엔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확인해 보셨던 만큼 원전 기업들을 향한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요. 우리기술 그리고 우진엔텍을 향해서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출회되면서 두 자릿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19%에서 20%대 낙폭이 나타나고 있고요. 팩트론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장중 하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관의 수급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외국인과 좀 수급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우선 외국인이 던졌던 삼성전자 기관이 소화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네이버를 향해서는 기관이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LG유플러스를 향해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기관은요, 성광밴드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소켓 관련 기업인 ISC를 향해서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을 향해서는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주가는 지금 하락 추세가 굉장히 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매수 상위 종목 보게 된다면요, 엔터주 담고 있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테크윙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크윙 외국인 순매수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테크윙의 투자 포인트를 함께 보자면요. 우선 엔비디아 실적 정규장에서 낙관론이 우세하면서 엔비디아가 강세를 간밤에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다는 게 반도체 기업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시작되기 전에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보조금은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테크윙의 이슈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지분율을 확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지분을 확대하지 않았을까라는 긍정적인 해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테크윙 그럼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주가 흐름 알아보시죠. 네, 테크윙 오늘 장 막판까지도 견조한 움직임 가져갑니다. 지금 2시 20분 구간 테크윙 같은 경우 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꾸준하게 주가의 상승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픽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들 흐름 점검해보고요. 투자 전략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신보 박근호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갈게요. 알테오젠 좀 봐야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전환했고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지수도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분위기네요. 골드만삭스 보고서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일단 알테오젠 지금 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을 좀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펩트론 하한가도 한번 갔다 왔죠. 이게 이제 사실 보고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찌라시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지금 알테오젠을 봤을 때 제가 지금 가장 좀 약간 시장에서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호재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두 가지가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을 최근에 좀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테오젠의 그 라이벌 기업이죠.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어떤 그런 특허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청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소송 제기. 그렇죠. 소송을 거죠? 제기를 하겠다. 그 부분 그다음에 2천억과 관련된 어떤 그 상한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뭐 회사에서는 뭐 아니라고도 아직 뭐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네. 임시주총에서 이미 정관 변경에 관련돼서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죠. 2천억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금 자산이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를 했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 한 50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의 그 히알루론이다제 생산을 직접 안 하고 이제 우리가 반도체 팹리스 기업처럼 이제 이 어떤 연구만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공장이 없다 보니까 그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2천억을 쓰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한 2001년도인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멈췄다 그걸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전 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호재가 안 먹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크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을 사간 머크가 알테오젠의 그 경쟁사인 할로자임한테 소송을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오전 중에 나왔습니다만 10시 반 정도에 아마 단독 기사로 꼽힌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반등하고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날 같았으면은 이게 상승 전환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먹힌다라는 게 좀 약간 우려스럽긴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알테오젠 주주분들이 이제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 다시 반등을 줄까 그리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오리온이 원래는 알테오젠을 예전에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리온이 알테오젠의 인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를 해서 굉장히 잘 됐죠. 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머크사가 알테오젠한테 한번 딜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니네 나한테 지분 좀 팔아라. 한 내가 1조 정도 줄게라고 했을 때 지분율이 그때 한 19% 정도 1조에 사겠다라고 했는데 알테오젠이 조금 더 불렀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떤 그게 무산이 되고 지분 매각이 무산이 되고 비독점이 독점으로 이제 계약이 좀 바뀌었죠. 안 팔긴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의 창립자나 대표이사분이 부부죠. 두 분이 부부인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줄 생각이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운영을 잘하는 쪽에 매각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알테오젠이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약간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카드가 어떤 머크 쪽의 어떤 지분 뭐 전부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 한 19%였는데 지금은 지분 가치가 너무 세졌기 때문에 좀 약간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 하락을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저점, 어제 저점을 깨냐 안 깨느냐가 문제긴 한데 수급적으로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대놓고 거의 뭐 손절일 수도 있고 익절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바로 V자 반등은 사실 불가능하고 오늘 정도에서 어제 저점 안 깬다라고 하면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기간이 좀 약간 나온 다음에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흐름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12% 넘게 빠지고 있는데 긴급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JNTC 살펴보겠습니다. SKC의 이제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1억 달러 수준의 R&D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 이로 인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연출하고 있죠. 유리기판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네. 관련주들도 온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SKC발 뉴스 굉장히 좀 좋은 호재인데 관련주들 움직이다가 네. 위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안 움직이는 게 낫지 올라갔다가 밀리는 건 이제 다음 주가에 좀 약간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JNTC 고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제 올해 상반기 때 한번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앞에 이제 강화 유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죠. 중국의 화웨이가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JNTC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중국의 화웨이 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벤츠 E클래스 새로 나온 거 이제 보시면은 이 운전석서부터 가운데 센터 콘솔 그 다음에 조수석까지 전부 다 이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JNTC 하나밖에 없고 JNTC가 벤츠에 그것도 만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뭐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많이 더 저변이 확대가 되면 이런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꺾어지는 휘어지는 이제 커브드 글라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건 JNTC 하나밖에 거의 없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SKC 앱솔리스 미국에서 1억 달러 보조금 수령을 했다. R&D 보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JNTC는 과연 유리 기판에서 어떠한 것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인터포저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포저라는 건 뭐냐면 밑에 이제 기판이 있고 유리 기판이든 아니면 실리콘 기판이 있고 위에 HBM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칩 같은 거 이제 AI 칩이나 CPU, GPU가 들어가죠.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인터포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 인터포저를 구하지를 못해갖고 생산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그 JNTC가 이 기판과 위에 칩을 연결하는 이 인터포저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생산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시장이 언제 개화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올해 이제 여름쯤에도 굉장히 이쪽 테마가 뜨거웠기 때문에 그럼 언제 만드는 거야라고 했을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SKC 좀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SK 앱솔리스의 미국 공장이 언제 완공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현재 SKC에서 오피셜로 나온 거는 지금까지 공정은 한 75% 정도다. 연말까지 우리가 다 만들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올해 초 같은 경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았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앞으로 상용화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로 눈앞까지 와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 관련주들은 앞으로 좀 성장적인 측면에서 반도체가 지금 사실 많이 그 톤다운 돼 있는 상황에서 유리기판 쪽 관련주들은 하나 정도 좀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피로틱스가 지금 대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역시 위쪽에서 많이 밀려 있고 JNTC도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사실 몇 개가 없거든요. 물론 SKC 자체가 대장주로서 역할을 주가로서는 이제 기업으로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겠지만 SK 앱솔리스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옆에 이제 장비단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어떤 퍼포먼스는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JNTC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유리 인터포죠 만드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약간 그 어필을 주가로서 어필을 많이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 정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도 탄탄하고 일단 어떤 그 화웨이 쪽에서요 하반기 때 그리고 내년 초에 신제품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내년에 실적까지 좀 한번 기대를 유리기판 모멘텀과 해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종목이라고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TC 봤는데 유리기판 관련주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설명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SK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사실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세계 최고층인 321단 1테라비트 TLC 4D 낸드 프레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도 네. 헤드라인 장식하고 있네요.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하이닉스 오늘 주가 좋으니까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만든 최신의 그 AI 칩 이름 아시죠? 가장 그 7억짜리 하나에 7억짜리 발열 문제가 있었던 HBM인데 엔비디아가 만든 거 블랙 웰. 네, 그 전에 나온 거 이름은 혹시 모르시죠? 블랙웰 전의 제품. 뭘까요? 그게 이름이 호퍼라는 제품인데 호퍼, 네. 그게 왜 호퍼고 왜 블랙웰인지 제가 잠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블랙웰이 왜 블랙웰이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어떤 분이냐면 1900년대 중반에 2000년도 아니고 1900년 중반에 AI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만든 흑인 그 수학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이 이제 블랙웰이에요. 그래서 블랙웰을 만든 거고 그 전에 이제 블랙웰 전의 제품이 이제 호퍼거든요. 호퍼는 뭐냐면 여성 컴퓨터 과학자인데 요즘은 좀 안 쓰긴 합니다만 저 어렸을 때 이제 컴퓨터 언어 배우면 코볼이라는 언어를 배웠었거든요. 그 코볼이라는 언어를 만든 분이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 이제 궤적도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AI 알고리즘을 처음 만든 분을 지금 최고의 제품의 이름으로 명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뭐 하이닉스 주가가 좋아서 재밌는 말씀 좀 드려봤고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잘못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하이닉스의 리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창신 메모리, 그 다음에 일본의 키옥시아, 도시바 반도체죠.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낸드 생산을 늘리면서 낸드 가격이 떨어지고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한 20-30%를 차지하는 낸드의 가격이 하락하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내년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반대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키옥시아
키옥시아가 있잖아요. 키옥시아가 이제 12월 중순에 일본 도쿄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지분을 지금 현재 한 19% 정도를 갖고 있어요. 19% 정도 갖고 있고 어떤 그 추가로 주식을 획득할 수 있는 CB를 15% 갖고 있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34%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 키옥시아 상장 때 14조 원 정도로 상장 예상가를 잡았을 때 하이닉스가 갖고 가는 어떤 지분 가치 평가에 거의 4조 원이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거에 이제 하이닉스가 키옥시아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감을 나타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키옥시아가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을 한다 안 한다 했을 때 그 글로벌에서 삼성전자한테 니네 키옥시아 지분 팔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팔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장한 다음에 지분을 뭐 처리를 하더라도 이 4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이제 하이닉스에 꼽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네. 우리가 보통 뭐 HBM,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만 생각을 하는데 이 낸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쪽에 뭐 AI용 뭐 고성능, 뭐 고용량, 그다음에 저전력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 하이닉스가 원래 인텔에서 그 인수했던 그 낸드 플래시 중국에 있는 공장 계속 적자였었는데 흑자 전환됐죠.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뭐 의미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321단 1테라비트 TLC 4D 낸드 플래시 같은 건 좀 용어가 어려운데 네.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낸드는 이제 이 적층의 싸움입니다. 누가 많이 쌓느냐의 싸움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보다 이제 하이닉스가 좀 앞서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세계 최초로 321단, 그 다음에 1테라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TLC라는 거는 트리플 레벨 셀이거든요. 이제 싱글, 더블, 트리플 했을 때 트리플 레벨 셀, 하나의 셀에 3개의 데이터를 담는다라는 뜻인데, 요게 이제 뭐 시장에서, 뭐 낸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약간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좀 얘기를, 시장에서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오늘 하이닉스의 상승이 사실 뭐 어떤 뭐 어디에 뭐 기인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가 살짝 강보합이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를 건 아니고 하이닉스의 자체의 어떤 탄력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어제로 차트를 되돌려 놓으면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를 걱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걱정할 정도로 차트가 좀 약간 바뀌었죠. 삼성전자는 좀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고 하이닉스는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하방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줘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저점 잡은 듯한 느낌이죠. 하이닉스 수급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뭐 외국인들 기관이 동시 그 순매수 우리가 보통 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외국인 기관이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그 수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면 그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파는 최근에 수급이 좀 약간 전환이 되는 듯한 느낌이죠. 외국인들은 11월 중순서부터 이제 매도 쪽으로 빨간색 선입니다. 전환이 되고 있고 11월 중순서부터 그 물량을 이제 기관이 좀 받아가면서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느낌인데 조금 약간 뭐 안 좋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원래 외국인 수급을 많이 좀 따르긴 합니다만은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니까 수급의 주인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좀 어지럽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하방은 거의 뭐 잡은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힘을 내줘서 코스닥 쪽에서 이제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지수 전체적인 부분을 좀 약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면 2단, 2선, 3선에 있는 종목분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좀 약간 조용하고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퍼포먼스가 나와서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좀 약간 뭐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웰의 이제 4분기 공급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엔비디아 측에서 얘기를 한데다가 또 SK 다른 계열사들처럼 이제 SK 하이닉스 역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들 그리고 주가 앞으로의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시간 성조환 법조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검찰의 속도가 점점 더 붙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번 주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소환 조사했고요. 또 조금 전에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또 조병규 은행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는 피의자로 적시를 한 것도 확인이 되면서 점점 더 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는 이사회에서 연임 불가 판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 부당대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주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또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결과 대출 서류 진위 확인 누락 그리고 부적절한 담보 보증 평가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일단 금감원의 검사에서는 드러났는데요. 검찰이 이제 추가로 70억 원대의 불법 대출 혐의를 포착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이미 손 전 회장의 처남과 또 우리은행의 전 본부장, 전 부행장 등 3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특히 전 부행장의 경우에는 4차례에 걸쳐서 약 15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조금 전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손 전 회장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손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도 엮여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럼 조병규 현 은행장은 피의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한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네, 조 행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2020년 당시에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2조를 보면요. 금융회사 임직원이 특경법 위반 정황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감사 부서나 또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행장이 그 이후에 은행장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00억대가 넘잖아요. 저희 네. 조금 대출받기도 너무 힘든데 좀 씁쓸한데요. 그럼 우리은행, 우리금융 측에서도 금감원에서 어쨌든 조치가 나갔을 것 같거든요. 어떠한 조치가 좀 이뤄졌을까요? 네, 일단 지금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에 대해서 네. 6개월간 이례적인 릴레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부당대출 관련 수시 검사를 시작으로 8월에 재검사, 10월에는 정기검사로 이어지면서 검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기검사에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 조직 문화, 재무 건전성 등 이 경영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있고 특히 3분기 보통주 자본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3%를 조금 못 미치는 12%에 그친 점 이런 점들이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그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이 한 1%가량 하회하는 걸 주목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일단은 네.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조금 네. 더 검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6개월간의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금융그룹이 이렇게 부당대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때도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어떤 영향이 좀 미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은 그 그룹 그리고 네. 기업 측면에서 이미지 자체가, 살펴본다면 이제 경영진 교체에 대한 문제가 일단 좀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조병규 은행장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연말에 사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그 이제 연임 여부가 눈길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연임이 지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금융지주의 정례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사들이 조행장의 연임이 어렵다는데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이사 7명 전원이 그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멤버로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사들이 오늘 그 정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전부 다 연임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그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단 이사들은 조행장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면서도 부당대출 사건이 번지면서 임기 만료 후에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제 우리은행을 조행장이 이끌어 왔는데 올 연말에 만료 예정이고요. 아직 뭐 그렇다고 해서 차기 그러면 우리은행장 후보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런 후보군에 대한 언급이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최종 후보군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종용 회장 같은 경우도 일단 앞서서 국정감사에서 그 회장 권한 축소를 약속하는 등 일단은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점도 눈에 띄고요. 또한 뭐 동양생명 또 ABL생명 인수 같은 그런 우리금융그룹에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신사업 추진에도 좀 차질이 예상되는 점이 좀 뼈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은행 의존도가 다른 그 금융지주사, 그 금융그룹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얼마만큼 은행 높습니까? 의존도가 한 95%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대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비은행 그 사업을 하는 회사가 별로 없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동양생명이나 ABL생명 인수 같은 그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조금 비은행 부문을 확대하려는 그런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 금융그룹의 미래 성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은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사업군들을 좀 발굴하고 있는데, 이 은행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좀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쿠팡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PB 상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제작한 상품들의 특혜를 줬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을 지금 받았습니다.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을 했고 지금 취소 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사실 두 측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을 것 같거든요. 네. 쿠팡 측의 입장은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입장을 해명했습니까? 일단 네. 재판 과정에서 이제 쿠팡 측과 공정위 측의 그런 주장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네. 쿠팡 측에서는 일단 이번 처분이 유통업자가 쇼핑몰 내에서 한 상품 추천을 문제 삼아서 제재를 가한 유례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 측에서는 필요에 따라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자 혹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업 활동의 자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온라인 유통업자의 검색 추천은 쇼핑몰 내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검색 서비스 제공자와는 달리 검색의 중립성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 문제가 된 알고리즘 도입 관련해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쇼핑몰 전체의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결정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뭐 쿠팡 측 입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진짜 잘 나가는 상품을 위에다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PB 상품 관련해서 저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네. 그 별도 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PB 상품 존이 있는데 그렇게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쿠팡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공정위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공정위에서는 쿠팡이 진열의 네. 자유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라고. 이게 본질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공정위에서는 그렇게 반박을 하고 네. 있는 건데요. 공정위에서는 이제 서점의 예시를 들어서 판매량에 따라 진열한다고 말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책을 진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주장입니다. 특히 쿠팡이 말하고 있는 소비자 선호도가 실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 제품을 좋아하는지가 아닌
장내 선호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쿠팡이 생각한 것처럼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공정위에서는 또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고객을 가장해서 리뷰를 작성한 것 그 자체로 명백한 위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또 공정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공정위가 하는 말을 들으면 쿠팡이 앞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걸 지금 좋아하는 거다라고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 부분은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뭐 거짓 조작도 하고 이런다는 건 사실 거짓으로 리뷰 쓰고 이런 건 당연히 제 선에서는 좀 문제가 될 만한 행동 같긴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게 가장 큰 이슈인 건가요? 아무래도 네. 이제 뭐 거짓 리뷰를 쓴 거는 너무나 이제 명백한 사실 뭐 잘못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네. 것이고 이 상품 배열, 진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이 이 재판에서 아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공정위는 얼만큼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작하고 이런 게. 네. 그 어떤 의미? 그러니까 뭐 순위 조작이라던가 랭킹 조작 이런 거를 어느 네. 정도 규모로 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규모 네. 랭킹 조작 규모. 네. 그러니까 네. 공정위에서는 이제 쿠팡이 PB 상품 네, 네. 또 이제 직매임 상품 등 네네. 자사 상품 한 6만여 개의 6만 쿠팡 개요? 랭킹 네네. 그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조작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뭐 그러면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렸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또한 임직원 한 2천여 명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7만여 개 정도의 긍정적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을 문제로 삼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래서 시정명령과 함께 1,6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는 이제 국내 유통업계 최대의 과징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쿠팡도 강하게 반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 이제 과징금이 과한 것이 아니냐. 이 어떤 뭐 지금 공정위에서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부당 행위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잘못을 안 했지만 만약에 잘못을 한 것이더라도 지금의 1,600억 원은 너무 가하니까 이걸 좀 시정해달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소송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걸까요? 쿠팡은 일단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을 해서 네.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요. 네. 또한 그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고요. 또 현재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본안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내년 2월 13일로 지정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요. 2월 13일이 좀 넘어가야지 뭐 어떤 식으로 가닥에 나올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 미국의 인기 스타인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로부터 선물 받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 건데요. 그녀는 새로운 친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는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달리기도 가능하고 또 춤도 출 수 있다고 하죠. 카다시안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니? 라고 손을 내밀자 함께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손을 만들어주면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BMW를 제작하고 있는 로봇의 영상도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BMW 미국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시험 생산을 하고 있는 피규어 O2인데요. 피규어 O2는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기업인 피규어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오픈 AI가 투자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양손의 협응력을 발휘해서 밀리미터 크기의 부품을 다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피규어 O2의 경우에는 전작 대비 성능이 4배가량 늘어났고 또 적응력 역시 7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BMW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피규어 O2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놀랍게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있는데요. 바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로봇계 스팟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경호하는 리조트에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스팟 같은 경우에는 시속 5.7km로 달릴 수 있고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하는 자율주행 기술도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룹을 인수했는데요. 이 스팟 말고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롭고요. 인간의 움직임에 한층 더 가까워진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팔굽혀펴기를 안정적으로 해내는 영상이 지난 8월에 공개되기도 했고요. 또 지난달에는 매우 정교한 기술력을 요하는 이런 고난도 업무를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옮겨야 할 부품의 정확한 파지점을 판단해서 집어드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인간에게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로봇 공학 측면에서는 굉장히 정교한 기술을 성공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로봇 마니아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3조 원 규모였는데 연평균 45%씩 성장하면서 2032년에는 92조 원 규모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와 인간이 공존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관련주들, 이제 자동차주와 로봇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함께 향후 소식에 움직일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무버 통해서 로봇과 관련된 이슈 확인을 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요. 원전 정책 로드맵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원전주도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갈 때 매도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갈지 이 의견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길게, 말씀드립니다. 장기 좋습니다. 그럼 파트너님은요? 저도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두 분 다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깊숙이 물어보겠습니다. 2050년 예정이거든요. 아니 그럼 몇 년까지 얼마나 길어야 돼요, 대표님? 그걸 제가 지금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긴 한데 네. 미래를 맞추는 거 힘들죠. 네. 아무튼 지금 1년 이상은 봐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상을 좀 벌 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원래 원전이라는 게 이 계약부터 해서 실제 시공이 들어가고 네. 준공 완료될 때까지 대략적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금방 뭐 계약을 했다 해서 뚝딱 하고 이제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 뭐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지를 좀 봐야 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할 가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린다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제 원전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적으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도미니언 에너지라는 회사랑 SMR 관련된 공동 개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노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도 4개의 SMR을 건설할 예정인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현재 전력을 전부 다 아마존에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이로스 파워 쪽에서 SMR 6개에서 7개를 만들 예정인데 여기서 나오는 전력이 대략적으로 한 500메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략 구글 쪽에 공급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SMR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또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에너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와도 지금 이제 20년간 전력 공급 계약을 했고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클로라는 회사와 또 계약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엑스 에너지라고 미국에 있는데 그 회사의 이제 핵심 기자재를 좀 납품을 하고 그리고 지분 투자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다들 지금 어느 정도 원전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도 좋지만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체코하고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본 계약은 안 했어요. 본 계약은 내년 상반기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게 국가기관 산업 중에서 또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원전 관련주들은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야 되고 그에 따른 실적이 조금씩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희망감에 주가가 단기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실적이 조금씩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는 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은 지금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 파동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부터 또 두 번째 파동, 상승 파동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럼 박정진 파트너님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네.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네. 거의 다 상승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BHI 같은 이제 일정 부분 종목에서만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른 종목들도 서서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도 이미 이제 원전을 2050년까지 한 3배 정도 발전량을 좀 늘리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맞춰서 2050년까지 중장기 산업 원전 산업 로드맵 초안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기조가 다음 정권에서도 또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차기 정권에서도 이 탈원전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그동안 조금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종목만 지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다른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서서히 주가를 지금 들고 이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이 원전 르네상스 청사진을 담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대형 원전 3개를 짓고 또 이 소형 모듈 원전 1개 등을 이제 새로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슈력만 하더라도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좀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후년 정도까지 2년 정도는 충분히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원전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이슈는 아니고 1, 2년 이상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대형 원전도 언급해 주셨고 SMR 소형 원전도 AI 시장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투자 포인트 삼으시는 데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살펴보시죠. 마켓 무버입니다. 다시 리밸런싱의 때가 밝아왔습니다. 거래소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려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등의 정기 지수의 종목 변경에 나서게 되죠. 통상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를 따르는 펀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의 구성 종목이 변할 때마다 종목들의 변동성도 크기 마련입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의 리밸런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되는데요. 이번에 편입 종목이 4개이고 편출 종목이 5개입니다. 현재 코스피 200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업 분할을 하면서 201개 종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번 정기 변경으로 다시 200개 종목이 담기게 됩니다. 편입 종목으로 효성중공업, APR, 미원상사, OCI가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들 주가 흐름도 양호한 상황이고요. 편출 종목으로는 영풍과 효성, 롯데관광개발, 명신산업, KG스틸이 꼽혔습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 각각 8종목이 나가고 8종목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신성 델타테크, 아이파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덕산 테코피아 등이 편입되고요. 강원에너지와 하나기술, 탑머티리얼, KH 바텍 등이 이번에 새롭게 편출이 되게 됩니다. 이 코스닥 150도 그렇고 200도 그렇고 이제 지수가 변경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의 유출입이 일어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성 주의해 보셔야 할 텐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실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꼭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3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이 대체로 예상을 하회했다면서 이에 따라 코스피 200의 올해 연간이익 하향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는 IT와 에너지, 소재 업종의 영향이 크다고 꼽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하향 조정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분기 어닝 시즌을 진행하는 동안 코스피 200의 연간이익 추정치가 올해와 내년까지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IT 실적의 하향이 예상되면서 추가 하향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와 원화 약세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익이 증가했던 경기 소비재의 이익 개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제한적인 하락을 바라보고 이쪽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정기 변경 이후로 또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시총 대비 비중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한번 들여다볼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 92.3%로 바뀌게 되는데 양호한 수치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150의 경우 56.2%, KRX 300의 경우 84.7%로 변화한다는 점 역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선택하신 종목 각각 2개씩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하신 게 크래프톤이에요. 네, 맞습니다. 크래프톤을 가져놨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번 3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네. 매출도 잘 나왔고 거기에 따른 이익도 좀 잘 나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레코드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4분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3분기 때 누적 매출이 2조 1천억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YOY상 봤을 때 52%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9,670억이었는데 YOY상 60%나 증가하는 상당한 센세이션을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회사들이 다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한국 기업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 미장으로 좀 미국 시장으로 좀 빠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이제 크래프톤도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언제 얘기가 나왔었냐면 2021년도에 얘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2022년부터 22년, 23년, 23년, 24년, 25년까지 3년 동안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에 있어서 FCF예요. 그러니까 퓨처 캐시 플로우 형태로 한국말로 하면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투자 금액을 빼고 난 금액에 있어서 40%를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 22년도를 기준해서 23년도에 소각된 부분이 1,679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 기준했을 때 24년 올해죠. 올해 1,196억 원을 5억 원을 소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소각한 부분이 원래는 40% 얘기가 좀 나왔는데 40%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26.4% 정도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소각을 했어야 되는데 약속대로 한다면 절반밖에 안 했네요, 그럼. 절반보다는 좀 더 했죠. 네, 그러니까 네. 대략 한 66% 정도? 예,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은 실망을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이번 2024년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내년에 5월 달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지분 소각할 때는 약속한 대로 좀 해주길 좀 기대해주고 돈도 너무 많아요. 네. 크래프톤. 돈을 인도에서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에서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네. 지금 현재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부채 비율도 지금 현재 보면 10%대입니다.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현재 유보율만 좀 보게 된다면 이 자리는 좀 네, 근데 어쨌든 뭐 네. 크래프톤 게임 주면 성장 산업인데 좀 돈 좀 네네.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돈을 안 쓰네요. 아무튼 네. 주주환원 정책이 그래도 좀 눈치코치 보면서 네. 좀 더 지금 현재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크래프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또 많은 또 새로운 게임들이 좀 출시가 됩니다. 나오는 내용들이 인조이라든가 그리고 슈팅 게임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 아크가 있고. 그리고 마법소녀, 룰루핑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이제 새로운 신규 게임들이 많이 또 발표가 될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지금 현재 수익률이 너무나 좋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크래프톤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52주 신고가 움직임은 분명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크래프톤 언급해 주셨고요. 사실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붉은 사막. 네, 붉은 사막이요? 예. 붉은 사막, 이 크래프톤 거예요? 아닌 거예요. 펄업스 아닌가요? 아니에요? 펄업스구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어쨌든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신작이 있으니까요. 제2의 배틀그라운드 꼭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정식 파트너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네. 오늘 일단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가 이 캐나다에서 뇌의 칩을 이식하는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뉴럴 링크의 BCI 기술과 관련된 이 MPU 신경망 처리 장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조금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링크 제니시스도 이제 그에 맞물려서 상승력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링크 제니시스 자체적으로도 일단 좀 긍정적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SEMI 통신 솔루션 쪽에서 상당히 조금
한 50%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유일하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표준 통신 프로토콜 솔루션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호황이 될수록 장비사들의 어떤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제 동반 매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생산 라인 안에 이제 설비 센서 공정 라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약간 이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그런 이제 섹터에 엮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충분히 이제 성장이 가능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도 잘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역대급 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518억 정도 수준인데 본연의 이제 자본 총계 정도 수준인 443억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은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하셔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한번 단기적인 상승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밑에 한 4,380원 정도 부근까지 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재차 만약에 이제 뉴럴링크가 이제 재차 뭐 하나의 이슈를 또 터트려 준다면 단기적으로 한 5,300원 정도 선까지 다시 한번 주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수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 위성 관련된 인텔리안 테크를 좀 가져놨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해상 쪽에서 이제 선박들의 이제 그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을 받는 뭐 저궤도, 중궤도 쪽에 있는 위성으로부터 수신을 받는 그런 이제 안테나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의 어떤 뭐 매출이라든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재무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 아기가 이제 기어 다니다가 이제 좀 이제 일어서서 좀 돌아다니는 그 정도 수준의 아무튼 기업이 지금 현재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들에선 기대감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뭐 HD 현대중공업과 같이 선박 자율주행 관련해서 해양 실증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좀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요즘 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뭐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인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선박 또한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람이 없어도 자율주행을 통해서 입출항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텔리안 테크가 그 관련된 지금 안테나를 만들었는데 해상위성 안테나 관련해서 저 유틸센 원웹이라 해가지고 평파 안테나를 컴팩트 시리즈물로 좀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선박 또한 자율주행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세트레가이라든가 AP 위성이라든가 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지만 동사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라면 좀 우리가 좀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어제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50억 정도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50억이라면 뭐 작다면 작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동사의 지금 이제 재무 상태를 봤을 때는 50억은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분명 인텔리안 테크가 앞으로 선박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뭐 HD 그룹과 함께 같이 동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개선도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해상 자율주행 선박들에 대한 수요에 따른 동사의 제품들의 판매량이 그래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인텔리안 테크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HD 현대그룹 측과 함께 선박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박정식 파트너님의 두 번째 종목 ISC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부터 좀 강력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ISC는 반도체 테스트, 이제 러버 소켓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나 테스트 이제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에 3분기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 테스트나 이제 패키지 쪽 업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탈바꿈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ISC가 최근에 호실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업황이 상당히 조금 변화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3분기 누적 매출이 1,35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73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450% 정도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실적 턴 어라운드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AI 시장 확대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소켓과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소켓 매출이 좀 증가가 되면서 이러한 실적 성장세를 좀 이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단은 이제 생산 능력, 연간 생산 능력이 한 2,3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2027년까지 한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외형적 성장까지도 향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비중이 한 45% 정도 수준이 이제 중앙 처리 장치나 아니면 그래픽 처리 장치 테스트용 소켓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파이널 테스트 솔루션용 소켓도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고 또 거기다가 유리기판 패키징 테스트 소켓도 내년 양산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신경만 처리 장치 MPU 테스트 소켓도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여력이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제 추후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혹시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ISC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일단 매수는 48,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고 단기적으로 55,500원 정도 바라보시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뚫고 잘 네. 올라간다면 73,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ISC까지 해서 총 4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감 한 8분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SK증권의 서용훈 차장과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국내 증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무난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분리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줬습니다만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삼성전자의 상승이 좀 나오지 못했다라는 점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모두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원전과 반도체 섹터들의 수급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연기금과 외국인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오늘 긍정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특징적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중에서 원전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전기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기술 오늘 3%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조금 덜 올랐다라는
징들이 좀 있으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에서 2050년 원전 로드맵 초안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했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원전 시장에 대한 정부와 민간에 대한 부분들이 합동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한전기술이 최근에 좀 박스권에서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이동통신선들의 수렴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목균형표 상황에서의 구름대 상단 돌파가 오늘 3% 상승으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다음 주 좀 시세를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 구간을 이용하셔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원전주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그 외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 좋은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 7월부터 박스권에서 지금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 이걸 매물대를 뚫을 만한 모멘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그 상승세 유지, 코스닥은 오후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됐습니다. 시장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장 이번 주 내내 사실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나갔었잖아요. 금요일이라서 오늘 오전장 초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불타는 금요일일까 싶었는데 아니 다를까 정강 후 야구로 시장이 보합권대 움직임,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 그 정기 구성 종목들 편출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영향이 좀 일부 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 중에서도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대형 우량주를 담은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ETF나 선물, 옵션 등 각종 금융상품의 기초지수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될 수 있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는 관련 종목들 리밸런싱이 있을 때마다 좀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들이 일부 나오곤 합니다. 보니까 편입되는 종목 중에서는 APR과 OCI, 미원상사, 효성중공업 등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관세부가에 있어서 K-뷰티 쪽 영역은 이 관세부가 가능성, 그러니까 그 모든 품목에 대해서 10%에서 20% 정도 트럼프 정권에서 관세 매긴다고 했었는데 20% 정도까지의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도 들어와주긴 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강세 움직임이 좀 일부 나왔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편출됐었던 종목들 살펴보니까 효성, 영풍, 롯데 관광개발, 명신산업 등이 오늘 약세 움직임 보였고 특히나 효성 같은 경우에는 폭락 움직임도 감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한 7, 8% 정도 주가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온 모습이었고요. 오늘 사실 코스피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 하락 영향이 조금 더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가 거의 한 10일 만에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와주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 5%대 정도 강세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 상당히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 1위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알테오젠의 주가가 지금 등락률이 14%대까지 지금 동시호가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이게 뭐 찌라시인지 진짜인지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가 급락이 지금 최근에 한 6거래일 정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오늘 나온 급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SC 제형 전환 기술 관련해서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서 알테오젠 쪽에서 2천억 원 규모의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한다는 보도에 주주 가치가 또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불거진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 측에서는 이런 이제 보도에 대해서 관련 내용은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긋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으로 지금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알테오젠과 최근에 물론 이제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기술 이전으로 ADC 관련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 있었죠. 리가켄 바이오와 같은 또 추가적인 이런 제약
제약바이오 대장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주가가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오늘 제약 지수단의 움직임 자체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이 코스닥 시장에서 펼쳐졌었던 것 같습니다. 제약 지수가 오늘은 마이너스 2%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그나마 지금 선방해준 모습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서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되는 장세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4%대 강세로 지수 상승 견인해줬고요. 외국인이 10거래일째 팔다가 드디어 매수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0.84%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1,300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도 매수에 동참해줬습니다. 개인 나홀로 팔자세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흐름이 급격하게 반전이 됐죠. 알테오젠의 영향이 컸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와 습니다. 외국인이 800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나홀로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약 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양 시장은 다소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다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최근에는 기관 특히나 연기금이 지수 하단을 방어해줬는데 여기에 외국인까지 더해지면서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개장 전만 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나 러시아가 미사일을 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유가가 급등했고요. 이로 인해 좀 불안감이 있긴 했는데 시장 선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지수단에서는요, 양 지수가 다소 엇갈린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2,500선 웃돌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장중에는 2,510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의 좀 약세 속에서 좀 오후장 들어갈수록 조금 더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고요. 지수단에 0.5%가량 빠지면서 677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환율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돈 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1,400원을 밑도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유가와 환율의 강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권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나홀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7%가량 빠졌고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삼성전자를 향해서 나왔고 SK하이닉스는 강력하게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상승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그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칩스법에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지 못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오후장 탄력 더 받으면서 4.6% 강세 마감 성공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도 괜찮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 이상 상승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차 오늘 0.7% 유럽 시장의 판매가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아 역시나 0.2%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금융주 괜찮았습니다. 밸류업에 한 5천억 원가량의 펀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소식 전해주면서 금융주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KB금융이 1%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네이버 오늘 개장할 때 하락으로 출발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낙폭이 깊습니다. 15%가량의 하락으로 마감을 결국에는 했는데요. 알테오젠 한로자연과의 특허권 분쟁 소식, 그러한 이슈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회사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좀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두 자릿대 약세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HLB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빠지자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2.8%가량의 오름세로 종가를 체결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1% 이상의 하락세로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미용 의료 관련된 기업들도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휴젤이 2%가량 빠졌고요. 반면 클래시스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그 섹터 내에서도 다소 엇갈렸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했지만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4만 700원 선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았던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이상의 견조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삼천당제약은 3%가량 빠지면서 오늘도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펩트론의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그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다이어트 관련된 위고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정받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마감 상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코스닥은 모처럼 2,500선 회복, 코스닥은 알테오젠의 약세에 밀리면서 0.5%대 약세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돼 줬다라는 점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섹터 단에서 조선과 우주항공, 방산, 보험업종의 강세 두드러졌습니다. 파트너님, 여전히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네. 다음 주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해 보실까요? 다음 주도 사실 좀 지지부진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게 이번 주 진짜 지지부진했네요. 네, 네. 다음 주도 사실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빅 이벤트가 더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1,400원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보통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가는데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는 좀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재료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일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너무 이제 많이 팔아서 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억 4천만 원대까지 좀 올라서고 있는 네.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이 비트코인까지 뛰고 나면은 저평가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딜까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유독 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일단은 미증시 영향을 또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에 있어서는 계속 반영이 다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간밤에는 이제 미국의 고용시장, 주택시장이 여전히 견고함을 나타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유인이 지금 좀 약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연반 준비 제도,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통화 긴축과 관련된 매파적인 발언들도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휴전 협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는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전쟁 실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격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개별주 장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그나마 좀 메이저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섹터들 생각을 해보면 경기 방어주 내지는 그 통신 관련주라든지 금융 지주사 쪽, 그러니까 밸류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이제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고 오늘 이제 금요일장만 하더라도 수급이 좀 계속 분산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계속 좀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들 관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주도주는 역시나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좀 순환매가 그래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순환매적인 그런 대응을 우리 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성은 탐색을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 같은 경우 저점이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코스닥은 이제 반면에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일단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일단 좀 긍정적으로 캐치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증시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주 이제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쇼핑과 관련돼서 연관성이 깊은 연말 이제 소비재 쪽으로 해서 수요에 기대감이 또 들어와주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오늘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관세 부과에 있어서 영향력이 적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다시금 K-뷰티 관련 종목들도 지금 낙폭이 좀 크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함께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로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또 소비 섹터들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미리 좀 선취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섹터 순환매 나올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순환매 대응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포인트 몇 가지들도 같이 함께 좀 체크를 해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이네요.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K-뷰티 관련주 소비 쪽으로도 한번 관심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 선택해 보신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일단은 오늘 올라갔었던 또 종목들 중에서 가장 또 제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또 섹터가 원전 관련 섹터거든요. 원전 관련 섹터가 오늘 또 정부 쪽에서 관련 소식이 좀 여러 가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정부에서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강화를 시켜서 2033년까지 경제효과 59조 원 가까이 이제 내겠다라고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한 지금 산업부 쪽에서는 2050 원전 로드맵 초안이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연내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이제 12월 달 안에는 그래도 관련해서 또 내용이 또 좀 나오게 된다면 원전 관련 종목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BHI 이런 종목도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원전했을 때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고요. 이런 지금 관련 모멘텀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설비 소재부터 시작해서 최종 제품 제작까지 일괄 생산 시스템과 더불어서 원전 대형 소재 기술과 자체 공급 능력을 갖춘 원전 분야에 있어서는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2009년도 12월 달에는요. 에메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핵심 기자재 공급을 맡기도 했었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해외 원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올해 5월 달에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피더관도 수주를 받기도 했었고요. 또 2022년도에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공사도 맡기도 했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해외 수주 모멘텀도 같이 함께 또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BHI가 올라갔으니까 SMR 관련 주잖아요. BHI가 SMR 쪽으로도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수혜 가능성 굉장히 좀 많은 풍부한 모멘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MR 핵심 주기기 원자로 모듈 역시도 지금 수주를 계속 맡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약 50조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에 원자로 등의 설비 납품사로 선정될 지금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빠르면 이제 2, 3년 내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같이 연관성을 또 맺고 있는 협력사들에도 낙수 효과가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제 두산 그룹 내에서 다시 그 사업 재편안 관련해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긴 했었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는 두산 밥켓을 떼어내서 두산 로보틱스에다가 이제 붙인다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은 차입금 이제 7천억을 안고 있는 두산 밥켓을 이제 떼어내게 되니까 그만큼 또 투자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산 큐백스나 분단 리츠 등의 비영업용 자산 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또 다시 원전 쪽에다가 재투자해서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앞으로 향후 계속 쏟아질 일감에 대비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내년에도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구간만 좀 체크를 해드린다면 시장이 불안해서 종목들 안고 가는 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21,000원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손절가 잡으시고 이탈한다 하면은 나중에 추후 재공략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짧은 손절가 21,000원 잡아드리고요. 지금 현재 지난 7월 달 이제 거래량 강하게 그 체코 수주 원전 소식 나왔을 때 올라갔었던 구간이 있죠. 25,000원. 요때 이제 구간이 그 기준봉 매집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정고점 구간대인 25,000원 구간대까지 지금 상단 매물대 열려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구간 25,000원 잡고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산업부에서 2050 원전 로드맵 초안을 확정했는데 올해 안에 디테일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원전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도 큰 상승세를 보였죠. BHI가 13%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5%대, 우리기술과 오르비텍, 한전기술 모두 3에서 4%대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안에서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향후 협력사들에게도 언젠가는 또 낙수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 짧게 목표 주가 21,000원 바라봐도 좋고 또 목표가 길게는 25,000원까지, 손절가의 경우에는 21,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계부채나 미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 변화라며 불확실성의 당면에 당정이 민생경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는 위험한 위기 지점은 지났으나 여전히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서민금융정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액주주 보호 등 민생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두산마켓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내용의 두산그룹 사업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6차 분할 합병 정정 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이날부로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산그룹은 지난 7월 사업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분할 합병안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다음 달 12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LG그룹 계열사들이 실적 개선과 자사주 소각 등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G는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오는 2026년까지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내년 흑자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LG 이노텍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2030년까지 15%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시했습니다. LG화학은 2030년까지 매출 50조 원 달성을, LG에너지솔루션은 2028년까지 매출을 지난해보다 2배 성장시킨다는 목표입니다. LG생활건강도 향후 3년간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자 이사들은 오늘 서울 중구 우리금융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병규 행장연임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이사 7명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원으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사들은 최근 불거진 부당대출 사건으로 조 행장이 임기 만료 후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는 내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 중에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따뜻한데요. 급격하게 날이 추워질 수 있는 만큼 주말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맛있는 음식 든든하게 먹고요. 저희 건강하게 월요일장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뉴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안전자산 소모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 움직임이 짙어지고 있죠. 다음 주에도 환율 움직임에는 주시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정보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시장 상황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